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거나 미용 시술을 받을 때, 또 아이 과외 선생님을 구할 때 플랫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한국경제학회 설문 결과 이런 플랫폼들이 품질 저하 같은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37%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또 56%는 다소 크다는 응답을 하면서 90% 이상이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어떤 근거로 플랫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걸까요? 플랫폼이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 플랫폼들이 종사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고 이 과정에서 가격 인하 효과와 서비스 개선 효과 모두 기대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20% 가까운 응답자는 민간 플랫폼 사업을 모든 분야에서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결국 플랫폼이 품질 저하 문제보단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소비자 만족을 높인다는 건데요. 하지만 광고성 리뷰나 리뷰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단속은 해야 할 겁니다. 9월 26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코로나 이후 한국 영화관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방송 후에 봤더니 문자, 미니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영화 티켓 가격 너무 비싸졌어요. 영화가 찾기가 무서워요. 팝콘 가격이 더 무서워요. 많은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네. 또 일부 분들은 신용카드 할인 뭐 이런 거 통해서 본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긴 하고요. 근데 저는 통신사 할인으로 봤었는데. 아, 통신사 할인. 또 줄었어요. 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예. 이제 두 달에 한 번, 1년에 6번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자꾸 그런 혜택도 줄어가나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 영화관에 대해 어떤 내용 살펴보나요? 오늘은 우리나라 영화관, 즉 극장의 변천사, 특히 그중에서 8, 90년대 대한민국의 이제 극장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히 8,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영화관들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니까 네. 추억에 정말 많이 잠기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0년대, 90년대 극장은 사실 도심의 최고의 핫플레스였거든요. 그렇죠. 극장 앞에서 약속 장소를 정했고, 그럼요. 약속을 했었고, 또 다들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주말에 만나서 연인을 만나서 극장을 찾았던 경험, 네.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뭐 꼭 연인이 없더라도 집에서만 뭐 주말을 보내기엔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아깝고,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내서 친구들과 함께 극장을 찾아갔던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8, 90년대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한마디로 그때 그 시절에는 주말에 극장을 찾아서 영화 보는 게 청춘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이거 빼면 청춘들의 라이프 스타일, 도시인들의 시티 라이프가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럼요. 데이트할 때 영화 고르는 거 말고 영화 다 보고 나면 야, 네. 오늘 데이트는 뭘로 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뭘 볼지 정하는 게 데이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데이트 영화 예매 시간에 따라서 뭐 저녁 식사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늦게 이후에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하는 뭐 중요한 이유가 됐었죠. 그리고 독일의 경제학자인 다니엘 레티라는 사람은 추억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추억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의 부제가 추억과 향수의 경제적 가치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때 그 시절을 향수하고 추억하고 또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듣고 영화를 찾아서 보는 것은 좋았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갑갑한 지금의 내 현실을 타파할 활로를 찾고 건강한 내일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왜 휴식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추억과 향수에 젖는 게 어쩌면 개인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또 구성원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저도 영화관 떠올리다 보니까 완전히 잊고 살았던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특히 이제 8, 90년대 극장 앞에 있었던 노점상들, 지포 오징어 굽던 노점상들이 그렇죠.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 노점상분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다시 생각나서 그때 그랬지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영화 보디가드를 친구랑 보러 가는 길에 길보드 리어카에서 히스토니 휴스턴의 그 보디가드 주제곡이죠. I'll Always Love You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심지어 영화 매표소에 줄을 서 있는데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줄을 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추억은 뭐 교수님과 제가 갖고 있는 추억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개개인의 극장에 대한 추억들 한번 소환해 보시고요. 또 미니와 문자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종훈 작가님이 제일 자주 다녔던 극장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종로 3가. 종로 3가도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3개잖아요. 단성, 피카드리, 서울. 예, 거기야 뭐 가면 이쪽에 그 매진되면 다른 데서 보도 되는 장점이 있죠. 종로 3가 딱 전철역에 나와가지고 보면 어디가 줄이 제일 짧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예매도 아니고 줄을 서야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면 극장에서 영화를 처음 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한국에서 최초의 극장이 등장한 건 190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3년에 미국인인 콜브란과 버스트위크라는 사람이 지금의 동대문 종합시장 주차장 자리에 동대문 활동사진소라는 걸 차렸어요. 이게 한국 최초의 영화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재밌는 건 이 영화관은 활동사진소는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합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고요. 또 비가 오는 날에도 문을 닫습니다. 대신 일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면 매일 영화를 상영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요일에 문을 닫은 건 콜브란이 기독교인이라 주일은 쉰다라는 거였고 그럼 비가 오는 날은 그 활동사진소 이 극장이 천정이 굉장히 부실했을 것이다. 비가 샜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정답이 틀렸네요. 어떤 저는 장군의 아들 영화에서 나오는 우미관이 혹시 최초의 극장인가 했죠. 우미관도 극장이죠. 우미관도 극장 맞죠. 최초는 아니었네요. 최초는 아니었죠. 근데 이때 동대문 활동사진소에서 상영했던 영화란 게 영화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5에서 10분 남짓한 활동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스크린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날 영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시설이 열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좌석도 제대로 없었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보거나 목재 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봐야 됐는데 하지만 당시 신문을 보면 입장료가 10전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00여 명 이상의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당시 신문들은 탕자들의 집합소라고 했어요. 방탕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뭐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 생깁니다. 비로소 상설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데 바로 종로 3가에 생겼고 지금은 폐관한 단성사입니다. 단성사가 최초였군요. 단성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영화관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나윤규 감독에게 돈을 투자해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도록 했고 상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이야기하면서 멀티플렉스를 소유한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영화 투자 그리고 제작 배급까지 다 한다. 그래서 멀티플렉스의 위기는 곧 영화 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극장이 영화 투자 제작 배급에 나서는 거는 단성사가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종로는 한국 극장가의 중심가로 떠오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90년대는 종로 3가 사거리를 중심으로 있었던 세 개 극장, 단성사, 서울극장, 피카디리 극장을 골든 트라이앵글 극장가로 불렀고 이른바 한국 극장 3대장 시절을 구가합니다. 이 당시에는 진짜 주말에 이 동네 가면 사람들 막 북적북적대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약속 장소가 또 이쪽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북적북적거렸고 뭐랄까 괜히 영화 볼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갔다가 사람들 줄 서 있으면 저 영화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정말 저 영화 인기 많은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98년에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크트에 이 CGV라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탄생하기 전까지 한국 극장가는 이제 크게 개봉관과 재개봉관으로 나눴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개 극장, 단성사, 서울극장, 피카디리 극장은 한국 극장가의 3대장인 동시에 정말 내놓으라는 개봉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를 보려면 처음으로 외화를 보려면 거의 이 극장들을 가야 됐어요. 맞아요.
개봉관과 재개봉관이 지금 세대에게 낯선 개념일 수 있으니까 재개봉관 설명해야겠네요. 맞아요.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하고 저는 너무 익숙한 개념이지만 개봉관 같은 경우는 주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규모 극장들을 말하는데 해당 영화를 전국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처음 상영하는 곳이 개봉관입니다. 예. 또 지금은 이런 어떤 영화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 그 영화가 스크린을 싹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데 이 시기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어요. 외국 영화에는 프린트 제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영화를 전국에서 딱 정해진 숫자만큼만 상영관에서 개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봉관들끼리는 같은 영화 안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 단성사랑 서울극장, 피카디리 극장 세 곳이 다 다른 영화를 했죠. 같은 영화를 올려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수입사들과 극장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 혹은 동업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수입사가 수입한 영화는 어떤 극장이라고 딱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렇군요. 한때 다이어드 1, 2 같은 경우는 단성사 딱 정해놓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성룡 영화는 이 87년 이후에 성룡 영화는 동아수출공사라는 곳에서 수입을 했는데 동아수출공사가 딱 지정한 극장 혹은 동아수출공사가 나중에는 90년대 들어와서 극장을 차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강남에서 극장을 차려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상영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극장 같은 경우는 91년에 제가 터미네이터 2 봤던 기억이 좀 생생해요. 예. 터미네이터 2가 굉장히 인상이 남는 영화기도 하지만 당시 이제 스크린 같은 영화 잡지 보면서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미국과 개봉하는 시차가 꽤 컸어요. 6개월에서 1년 늦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또 그때는 터미네이터 2를 보고 싶은데 보려면 서울극장이 개봉관이기 때문에 서울극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하고는 영화 그 개봉 시스템이 전혀 달랐군요. 전혀 달랐죠. 그래서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군요. 아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 열심히 종로 3가까지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재개봉관하고 동시 상영관 추억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재개봉관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재개봉관들은 사실은 그 50년대 이후에 계속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건 70년대 이후부터고. 아마 교수님이 생각하는 재개봉관과 그리고 동시 상영관은 1981년 이후부터 생긴 1981년에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서 300석 이하의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극장이 동네 주거지역 인근에 생겼거든요. 맞아요. 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맞아요. 극장도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소극장 형태의 재개봉관 두 편 동시 상영관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영화관들은 대체로 변두리에 있거나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예. 많이 가보셨군요. 예, 맞아요. 많이 가봤거든요. 하지만 재개봉관들 같은 경우에 기존 개봉관보다 관람료가 굉장히 쌌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내까지 안 나가도 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주거 지역에서 자리 잡은 최초의 소극장은 영동극장입니다. 영동극장이 성공하면서 그 일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봉관을 보수한 소극장 그리고 신축 극장들이 잇따라서 세워졌고 굳이 시내까지 영화 보러 안 가도 되고 비록 영화는 1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지만 그래도 스크린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그 당시 재개봉관 같은 경우는 개봉관의 상영이 끝나면 그때 필름을 받아서 상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흥행작들은 개봉관에서 100일 이상 상영을 합니다. 100일 혹은 130일까지도 상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재개봉관으로 영화가 넘어오면 그 당시가 디지털이 아니라 필름 시대,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네. 거의 영화 보는 내내 스크린에서 비가 내립니다. 맞아요. 굉장히 화질이 나빠요. 그래도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왜냐? 제 기억으로도 그때 이런 동네 이제 소극장들을 가 보면 관객들이 대부분 휴일에 시간대로 나온 고교생 형들, 날라리 형들, 이런 채널. 영화 보는 게 왜 날라리입니까? 그때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보러 오는 그런 경우도 호르몬 왕성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필름 상태가 나쁘거나 또 의자가 불편하고 시설이 열악해도 영화의 질보다
영화를 보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씩 이렇게 어울려서 동시 상영관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제법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 재개봉관 동시 상영관 가서 영웅 본색, 네. 첩혈상우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요즘은 이런 것들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죠. 일단은 94년에 수입 영화 프린트 제한이 폐지돼요. 그러니까 개봉관과 재개봉관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프린트 제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할 수 있는 프린트에 제한이 있었고 극장에 걸 수 있는 숫자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94년에 폐지돼 버리니까 재개봉관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극장들 중에 이제 제법 규모가 큰 단관 극장들, 네. 재개봉관인데 규모가 큰 극장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개봉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개봉관으로 바꿔서 개봉 영화들을 틀어요. 영웅본색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영웅본색도 아마 재개봉관이 개봉관으로 바뀌면서 개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큰 개봉관에서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직배 미국 영화 직배 문제가 있었거든요. 스크린 쿼터 직배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재개봉관들이 개봉관으로서 역할을 좀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잠시 사랑과 영혼 영화 기억하세요? 패트릭 스위지랑 데뷔 기억납니다. 그럼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92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때 소위 이제 전통의 개봉관들이 사랑과 영혼을 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사랑과 영혼이 흥행하면서 예. 우리나라 개봉관들도 이제는 그냥 직배 영화를 바로바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봉관들이 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개봉관들이 동시상영관 체제로 또 바꿨다 가고 사람 안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자구책을 찾았습니다만 98년에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모두 다 기억 속에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뭐 98년 멀티플렉스 등장 이후에는 개봉관도 버티기 힘들었으니까요. 지금 혹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극장이 있을까요? 탑골공원 뒷마당에 가면 낙원상가 허리우드 극장 자리에 지금도 영화를 상영하는 실버 영화관이 있어요. 실버 영화관들이 전국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있어요. 근데 재개봉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영화관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때의 추억과 향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뭐 극장 안에 들어서면 고전 영화 상징이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 오드리 헵번 뭐 이런 익숙한 얼굴들이 벽에 있고 또 작은 매표소, 영화 시간표 요금소 이런 옛날 추억 속으로 젖어들 수 있는 모습인데 55세 이상 어르신은 2,000원. 일반 요금은 7,000원.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옛날 추억의 영화표 가격이에요, 이게. 그렇네요. 가격도 딱 옛날 가격이네요. 네. 이런 실버 영화관들이 얼마나 호응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추억의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여전히 꿈과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과 향수는 그분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이종훈 작가님뿐만 아니라 오늘 영화관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추억 어린 생각들 아마 가지신 것 같아요. 두 분 소개해드리고 우리 이종훈 작가님의 개인적인 사연도 한번 들어보면 8009님께서 미팅에서 만난 그녀와 처음으로 손잡았던 그날 이소룡의 정무문을 관람했네요. 40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연세 있으시죠? 정무문을 영화관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소룡의 정무문 세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저기 이연걸의 정무문. 네. 그다음에 5065님 59년생입니다. 우리 땐 영화 상영 2편 했네요. 한 편 끝나면 중간에 오징어, 땅콩, 사이다 등을 팔아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중간에 나갔다 와도 되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지정자석제가 아니었어요. 소극장들은 지정자석제가 아니었고 맞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지정자석제가 55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개봉관들도 이걸 잘 안 지켰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시작한 이유는 영화관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군요. 네. 네. 지금 두 분 말고 또 한 분이 계시네요. 8084님. 8084님. 처음 극장 가서 본 영화가 아버지 손잡고 가서 본 저랑 똑같습니다. 외계의 소음물에 집에 올 때 장난감 사주셔서 안고 왔던 기억 났네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자, 아름다운 추억 공유해 주신 세 분께 8009님, 5065님, 8084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도 처음 극장 가서 본 영화가 아버지 손잡고 가서 본 영화예요. 아버지 손잡고 가서 본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 네, 확실히 저보단 선배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뭔가 살펴봤는데 이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별입니다. 예, 앞에 이종훈 작가님은 영화관으로 옛 추억 떠올리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이별, 명절 앞두고 가정에 다들 분란 일으킬 수 있는 단어들인데 근데 이 이별이란 단어가 감성적인 느낌으로만 저는 딱 다가오는데 오늘 특별히 연휴 앞두고 들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예, 이별이라고 하면 뭐 여러 사연도 생각나고 뭐 슬픈 추억도 떠오르고 하죠. 예. 그런데 사람만 사실 이별을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국가도 서로 이별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국제 정세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국가끼리도 친하게 뭐 친구, 부부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서는 게 요즘 일상 다반사거든요. 그렇네요. 특히 요즘은 이게 전 세계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 경제 문제지만 앞으로는 어떤 국가가 이별하는지 주목하는 게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서 오늘은 나라들끼리의 이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요즘 국가들 간의 이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 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이별한 나라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나라가 바로 독일과 러시아입니다. 최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독일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아마 이 유럽의 병자라는 호칭일 거예요. 이게 역사가 있는 게요. 90년대에 동서독이 통일한 다음에 뭐 통일하는데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도 굉장히 높았고 그때 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을 두고선 당시에 90년대에도 이 똑같은 이코노미스트가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사실상 이 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독일은 이제 약간 고소한 마음에서 영국 친문이니까 썼던 건데 이게 2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약이 오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독일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수모를 겪나 봤을 땐 그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랑 이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요. 독일은 유럽의 병자를 탈출해서 요 최근까지 유럽의 기관차다 할 만큼 유럽 경제를 이끌어왔어요. 근데 유럽의 리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독일 경제가 지금 병자라는 얘기 들을 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뭐 경제 성장률만 봐도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주요국 중에 거의 유일한 마이너스 국가고요. 특히 전쟁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도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예.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랑 결별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독일의 대표 산업이 바로 화학 산업이거든요. 예. 뭐 바스프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화학하면은 1등 뭐 2등 이렇게 다투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탄화수소 연료 그러니까 석유, 석탄, 가스 같은 에너지로 사실상 그런 화학 용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게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에서 저렴한 가스를 사와서 그걸로 이런 산업을 일궈온 건데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랑 결별을 하면서 이걸 못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언제까지나 사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둘이 돌아서다 보니까 이런 이제 후폭풍이 오고 있고 또 화학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산업이 이 석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석유 가스로 여기가 이제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역시나 박정호 코너에서 독일 경제 어렵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 과정에 러시아도 한몫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저도 그때 이런저런 거 요즘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작년 같은 경우 바스프는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서 아예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공장을 돌려도 네. 나쁜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 경제 어려운 건 다 러시아와 멀어진 여파라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별 비용을 높은 에너지 가격과 그거에 따른 물가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로 치르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도 누구랑 이별하면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제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같이 사는 친구가 있으면 뭐 아침에 아침밥도 서로 해주고 저녁에 설거지는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왔는데 국가 사이에도 갑자기 떨어져 살게 되니까 불편한 점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 대표 사례가 바로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유럽은 전쟁 영향 때문인지 다른 여타 나라들도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유럽은 비유하면 슬픈 멜로드라마 같은 상황이다 할 수 있는데 서로가 다들 한없이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러시아에 앞서서 아예 유럽 대륙과 이제 이별을 선언한 유명한 나라가 있죠. 영국이죠. 그렇죠. 영국은 지금 그 후폭풍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중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독일이랑 사정이 다를 텐데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는데요. 영국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기준 6.7%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대략 3%대이고요. 유럽이 가장 인접한 유럽도 5%대 수준입니다. 근데 이 6.7%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영국이 물가 상승률로 엄청난 고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미뤄왔던 친환경 정책까지 좀 뒤로 미룰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국은 왜 이렇게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진 겁니까? 영국은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20년에 최종 이행한 브렉시트의 여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영국은 브렉시트로 이제 비용을 어떻게 치르고 있냐면요. 유럽연합의 일원이었던 시절에는 2016년에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2020년쯤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깁니다. 영국이 나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이민자 받는 거 너무 힘들다. 이민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겠다. 이런 게 가장 컸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팬데믹 후폭풍으로 일할 일손이 너무 부족해졌습니다. 대거 은퇴를 하고 직장을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임금이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유럽과의 장벽이 없을 때는 동유럽에서 저렴한 인력이 계속 공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소원한 대로 장벽을 치고 났더니 공급이 중단됐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서비스 물가, 임금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민자를 얼만큼 받느냐에 조절하면서 조절해 왔는데 예. 이제는 그렇게 미웠던 이민자들이 사라지니까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데 요즘 딱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 처음에는 EU하고 담쌓고 필요한 만큼만 수급받아야지 생각했다가 오히려 무역하기가 불편해진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별하기 전에는 다 좋을 줄 알았는데 하고 났더니 현실을 이제 맞닥뜨린 건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시장 유럽이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근데 무역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서 물건이 오가는데 예. 그 사이에 검문소 세우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검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우 불편하고 성가신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교역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지금 지금 영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딱 이런 상황인 거죠. 어제까지 한 가족으로 지내던 친구랑 갈라져서 나왔더니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영국이 이런 선택을 한 건 사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요? 유럽연합에 묶여 있다 보면은 단점이 같이 교역을 할 땐 좋지만 다른 나라랑 무역 정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바깥이랑은. 예.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느니 우리만의 무역 정책을 하자. 이게 당시 브렉시트를 할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린 유럽연합에서 벗어나서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우리 영연방 국가랑도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공격적으로 중국에 접근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여파가 몰아친 거죠. 개도국들, 그러니까 영연방들 대부분 개도국이 많은데 여기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진해졌고 중국은 또 예전같이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랑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요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낀 영국은 유럽연합과도 어색한 관계가 되고 새로운 친구는 만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리고 낮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대가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가장 큰 이별을 우리가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이별. 그렇죠. 가장 큰 이별이죠. 예. 요즘에 이제 세계 정세를 얘기할 때 당연히 가장 큰 이별은 무엇이냐 이 두 나라인데 미중 무역 갈등 뭐 하루 이틀 들어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두 나라는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 이별이냐 그 이별의 이면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말처럼 쉽게 이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보도가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부동의 1위였던 중국이 이 자리를 멕시코에게 내줬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이 기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진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이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상징적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의 이면을 보면 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코로나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제품을 여느 때보다도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졌다고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멕시코가 1등을 한 건 뭐냐 하면 중국과 당장 헤어진 건 아닌데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이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세계 분위기가 겉으로는 너랑 안 봐. 이렇게 하면서 완전 돌아선 게 아니라 코앞에서는 거친 말을 하면서도 뒤로는 또 거래들을 하고 동시엔 또 친구를 사귀느라 바쁜 그런 분위기를 상징하는 지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도 일단 손을 놓지 않으면서 중국 또는 미국을 대체할 다른 친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부부가 이제 오래 살면서도 이혼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의존해 살아가지고 한 번에 갈라서기가 어려운 건데요. 예. 상징적인 게 바로 반도체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물론이고 수출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라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가 이거 다 막으면 우리 매출 너무 줄어든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차츰 이제 인도나 동남아 같은 대안을 찾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관계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근데 미국과 멀어지는 나라가 중국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동안은 미국의 최우방 국가로 분류했던 사우디. 이제 미국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요즘 분위기로 보면은 뭐 사우디가 정말 우방국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예전에는 뭐 영국, 이스라엘 다음 가는 우방이다 할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굉장히 사이가 멀어졌죠. 원래 사우디가 달러 패권을 구축하는 최대의 공을 세운 나라거든요.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 한다. 이 원칙을 세우는데 동참했으니까요. 예. 근데 요즘은 중국 주도의 브릭스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미국의 신경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미국과 이별하는 관계다. 이렇게 요즘 볼 수 있는 거죠. 사우디는 미국과 이렇게 소원해진 이유는 뭐예요? 이별에는 또 다 이유가 있죠. 친하던 사람 사이에도 멀어지는 이유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건 그냥 감정 싸움 아닌가요? 보통은 그런 게 많지만 사실은 또 깊게 들어가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둘 사이에 더 이상 볼장이 없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런 면이 많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어요. 또 수출국인 사우디에겐 최대 고객님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득을 보는 그런 관계였는데 미국이 문제의 셰일 혁명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만드는 관계가 되니까 둘 사이에 별로 이제 이해관계를 나눌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종교도 달랐고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더 이상 뭐 서로 이득 볼 것도 없는다면서 차츰 멀어지는 관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전 세계가 이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열한 나라 주요 국가만 보더라도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뉴스를 보면 뭐 사우디랑 이란이 갑자기 수교를 하고 인도가 갑자기 떠오르고 또 호주랑 중국이 싸우고 이런 뉴스를 듣다 보면 요즘 정신이 없다 할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그 원인을 찾아가면요. 사실 90년대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 세계 질서는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질서 아래서 다 친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먹하던 사이도 그냥 같이 친구로 지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은 에너지 작업을 이루니까 모두가 친구였던 호시절이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서를 주도했던 나라가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라이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는 나 이 친구랑 굳이 친할 필요 없다. 그럼 새로운 친구를 사귈까? 누가 나의 새로운 친구가 될까? 고민하는 게 지금 분위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세계 정세가 정말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야 되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수출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판세가 바뀌면 새로 친구도 찾아야 되고 새로 같이 물건 만들 파트너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교실로 치면 한국은 가장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우리도 아직 체감하고 있진 않지만 이별을 피할 수가 있을까? 그거를 피하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예. 처음에 소개한 유럽의 병자 신세가 됐다는 독일을 분석하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와의 단절 그리고 중국과 소원해진 관계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이전까지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표방해 왔고 우리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북한 측에 접근하면서 멀어지고 있죠. 네. 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또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또 중국은 또 한미동맹 국가인 우리 입장에선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중국은 이제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가 됐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겪고 있는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아니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문제도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세계 정세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별의 시간을 받아들이되 또 새로운 친구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대학도 새로운 친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부터 잘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대학들이 요즘 베트남어과 학과를 신설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이 바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햇살 속에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이문세의 조조 할인입니다. 요즘 끝곡 맞추기 동참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덕분에 저도 추억 어린 노래들 덕분에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고 저도 집에 들어가면서 다시 듣곤 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이 노래 추천해 주셔서 오늘 선곡해 봤는데 오늘도 맞춰주신 분이 계시네요. 706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